서로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형사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로 일할 때 형사조정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고, 조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사건을 처분함에 있어서 많이 참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조정 제도가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조정은 쉽게 말해 합의를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이 주선자가 돼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형사조정위원은 검찰청에서 위촉하는 위원이고 검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형사조정위원 중에는 전직 교사 출신도 계시고, 때로는 현직 변호사도 있고, 경찰 출신도 있고, 기업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시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3자인 주선자가 돼서 양측 이야기 듣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은 경찰에는 없고 군 검찰에도 없고 법원에도 없는 민간 검찰에만 있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조정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규정으로 이런 사건은 조정하고 이런 사건은 형사조정 안 돼,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라는 것은 양쪽의 의사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특별히 안 되는 건 없지만 피해자가 국가이거나 피해자가 사회인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국가적 법익이라는 것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가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과 양측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보기에 형사조정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는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안이 너무 중해서 이건 엄벌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경미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전과도 많고 이래서 처벌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양측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들에는 검사가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이 모두 형사조정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굳이 또 형사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서, 실제로 당사자끼리 시도를 했는데 또 형사조정에 가서 합의가 되는 경우보다는 아직 서로 연락처를 모르거나 합의의 기회가 없었을 때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형사조정을 하면 선처를 받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 이용하는 거 의미가 있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이 성립이 되면 합의가 됐다는 의미이고, 합의가 됐다는 거는 법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선처는 처벌을 안 받는 것만이 선처가 아니라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도 선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처 그러면 그냥 기소유예와 같이 아예 통으로 처벌 안 받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줄지 안 해줄지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 의무는 없으나 대개의 경우 합의가 됐다는 건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검사가 그 피해자의 의사를 거스를 필요는 없어서 보통은 반영을 해줍니다. 실제로 형사조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을 희망하는 당사자라면 검사실에 연락해서 저 형사조정 원합니다 라고 말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검사실에 따라서는 그럼 형사조정을 원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건 번호랑 해당 검찰청 이름 써서 형사조정을 희망합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검사가 먼저 형사조정에 넘겨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먼저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거를 합니다. 즉 사건을 이 절차가 진행되는 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멈추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멈추기 때문에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기록은 실질적으로 검사 손을 떠나서 형사조정실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조정위원이 배정이 되고 조정위원이 사건을 보고 당사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사조정은 검찰청에 있는 형사조정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날은 검찰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전화로 형사조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에는 변호사가 참석해도 되지만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다시 사건은 검사실로 가게 되고 시한부 기소 중지됐던 사건이 다시 재개가 돼서 사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검사는 조정이 성립됐든 안 됐든 그 결과를 참작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실에서 합의서도 모두 작성을 해주고 통상은 민형사상 이의가 없도록 써주기 때문에 그 합의서는 민사에서도 효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형사 조정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각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따라서 못해도 2, 3개월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가면 당사자들은 보통 사연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억울한 점 혹은 상대방의 나쁜 점 이런 점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 조정위원들은 이런 거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은 사건 내용을 전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실에서 넘겨준 일부 자료만 갖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뭐 한 500 받으면 합의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해자한테 500이라는데 하실래요? 안 해요? 알겠습니다. 형사조정 불성립 이렇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 다음 사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씀하시고 안 되면 형사조정 불성립으로 그냥 검사실 넘길 테니까 이후에 검사님한테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솔직히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서 조금이라도 좀 실속을 챙기려면 피해자라면 형사조정에 내가 동의했다는 것 자체는 합의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서 가시기를 바라고 가해자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정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백지 상태로 가서 오늘 얘기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내일 정해야지 이랬다가는 그냥 조정 불성립으로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 피해자라면 난 500만 원은 받아야 돼. 여기서 1원 한 푼도 양보할 수 없어. 반면 가해자는 난 500까지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난 1원도 못 줘라든가 내가 원하는 조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정해서 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함정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검찰청에서는 조정 성립률이 어느 정도 되냐가 약간의 실적처럼 이렇게 경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위원 입장에선 조정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돈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매달 얼마씩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형사조정은 성립된 걸로 되고 나는 피해회복을 다 받기 전이지만 성립된 걸 전제로 가해자는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보상받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실패됐다는 건 합의가 되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은 걸 전제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 조정에 실패했다는 그 자체를 갖고 더 처벌을 가중하는 경우는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정이라도 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괜찮기 때문에 굳이 조정을 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성범죄, 교통사고, 그 다음에 각종 폭력범죄 이런 사건들에서 합의가 성사돼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고 일부 가벼운 성범죄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조정은 항상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자백 혹은 나는 이거 인정 못해 부인 어느 건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소 애매한 스탠스에서 형사조정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방향을 먼저 정확하게 정하시고 조정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나에 대한 조언도 필요할 수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형사조정을 직접 회부해본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